제주도 새벽 5시, 우간다에서 온 저를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이 검둥이 외국노.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은웰레 밥 먹었수가. 맛있어요, 막걸리. 내일은 뭐 할 거야? 할아버지 농장에 감귤 따러 가야죠. 이제는 우리 사위, 우리 은외래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도 제주 적응하기 어렵다는데 아프리카 흑인이 제주 토박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안 믿겼어요.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감귤밭, 마을 잔치, 제주 우수 농업인 수상, 희망의 전도사, 검둥이에서 우리 은외래까지 아프리카 청년의 5년, 제주 정착기. 제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피부색이 다르고 말투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의 시청을 위하여 알림 설정까지. 우리 은외래의 미래를 진심 응원하신다면 쿡 지인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1995년. 제 본명은 사무엘 은외래입니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스위스로 이주했죠.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저는 세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완전히 속한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유럽에서 저는 항상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죠. 저는 제 정체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진짜 나를 받아들여줄 곳을 찾고 싶었어요. 2018년 제네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저는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빠른 경제 성장, 독특한 문화, 그리고 K-팝과 드라마. 친구 하나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골목길 이웃들이 서로 밥을 나눠 먹고 집집마다 문을 열어두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모습. 정이라는 개념이 신기했어요. 유럽에는 없는 문화였죠. 그 드라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2019년 언어 교환 앱을 접하며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교환 앱에서 한국인 파트너를 찾았죠. 그렇게 지혜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지혜는 한국어를 가르쳐줬죠. 채팅이 전화가 되었고 전화가 영상통화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혜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감귤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볼래? 우리 직접 만나자.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32시간. 제 인생이 바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2019년 11월 15일 저는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제주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우간다에서 32시간을 날아온 끝이었죠. 가방 안에는 아프리카 전통 의상과 어머니가 싸준 커피 원두, 그리고 한국어 회화책 3권이 전부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제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간다보다 훨씬 차가웠죠.
하지만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만석이었고 딱 한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제 옆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는데 제 옆자리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서 계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가 다르구나. 우간다에서는 그냥 은외래였는데 여기서는 검은 피부를 가진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 동안 달렸고 제 옆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는 인터넷으로만 보던 아내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 언어 교환 앱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죠. 채팅이 영상 통화가 되었고 영상 통화가 사랑이 되었습니다. 은외래, 여기. 그녀의 목소리를 처음 직접 들었을 때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혜의 차를 타고 1시간을 더 달려 대구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우간다 전통 방식대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딸을 잘 부탁받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도 잡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아빠가 원래 그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 아버지는 식사 내내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주, 아니, 대구 생활 첫 일주일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어.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실제 한국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지혜 아버지의 사투리는 외계어 같았죠. 둘째, 예절.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심지어 서 있을 때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라는 단어.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나라. 개인이 아닌 집단. 우간다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혜 심부름으로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 2봉지를 사려고 했죠.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제 손에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으라는 손짓만 하셨어요. 돈을 놓고 나오는데 뒤에서 아주머니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동남아에서 왔나? 아니, 더 검어. 아프리카 아닐까?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살아? 그날 밤 저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너무 다르게 봐.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사람들이 널 알게 되면 달라질 거야. 내가 보증할게. 저는 대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와, 진짜 흑인이다. 피부 만져봐도 돼요?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매일 듣다 보니 지쳤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즐거웠어요. 아이들은 제 억양을 좋아했고 열심히 영어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은외래 선생님이라 불렸습니다. 검둥이도 외국인도 아닌 그냥 은외래 선생님. 한 달이 지나며 저는 하나씩 깨달아갔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 겉으로는 차갑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끝없이 베푸는 문화.
슈퍼 아주머니는 제가 5번째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10번째 방문했을 때는 라면을 하나 더 끼워주셨죠. 이거 서비스 잘 먹어요. 버스에서 저를 피하던 할아버지도 2달 후 같은 버스에서 마주쳤을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2달째 되던 날, 지혜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물으셨죠. 밥은 입에 맞나? 단 6글자. 하지만 그 6글자가 저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도 이제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이 없으셨지만 그날 밤 지혜가 귓속말로 말해줬습니다. 아빠가 오늘 나한테 그랬어. 그 친구 생각보다 성실하네. 제주, 아니, 대구에서의 첫 2달. 저는 다름과 거부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내와 희망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빨리 마음을 열지 않지만 일단 열면 끝까지 간다는 것. 그게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0년 1월 대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대구에서의 3번째 달. 저는 여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죠. 그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은회래, 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 다녀볼래? 거기 가면 너처럼 한국 온 사람들 많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다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있을 거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인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혜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야. 한국 문화를, 사람을 배우는 거지. 나도 같이 갈게. 2020년 1월 7일, 저는 처음으로 대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지만 현관부터 다양한 언어로 쓰인 환영 인사가 보였습니다. 영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중국어, 그리고 스와힐리어도 있었습니다. 캐리브 환영합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곳에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약 1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말투도 옷차림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강사는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 은퇴 후 다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회래입니다.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그때 한 베트남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아프리카. 나는 응우옌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도, 중국에서 온 메이링도,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도 모두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곳이라는 걸. 여기서는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중 한 명이라는 걸. 첫 수업 주제는 한국의 가족 호칭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가계도를 그리셨죠. 자, 여러분. 남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
남편의 아버지는 시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은 아주버니, 남편의 동생은 시동생.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간다에서는 간단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끝.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관계마다, 나이마다, 성별마다 모두 다른 호칭이 있었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하, 나도 처음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호칭만 들어도 알 수 있게 만든 거죠. 수업 후 점심시간, 센터에서 제공하는 한식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 저는 아직도 김치가 너무 매웠지만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먹었습니다. 은외래, 너 김치 못 먹지? 나도 처음엔 울면서 먹었어. 지금은 김치 없으면 못 먹어. 메이링이 자신의 도시락에서 김치를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먹어봐. 2년 지나면 한국 음식이 제일 그리워질 거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엔 저처럼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는 것, 저도 할 수 있다는 것. 다음 주 수업은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복을 가져오셨죠. 오늘은 한복을 입어볼 거예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입죠.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저는 남자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신기했습니다. 검은 피부에 하얀 한복.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은외래, 너무 멋있어. 한국 사극 배우 같아. 그날 우리는 한복을 입고 전통 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절, 평절, 반절. 무릎 꿇는 각도, 손 위치, 고개 숙이는 정도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간다도 무릎 꿇고 인사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우간다 인사법도 우리한테 가르쳐 줘요.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은 문화 교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응우에는 베트남 쌀국수 만드는 법을, 마리아는 필리핀 전통 춤을, 저는 우간다 전통 악기 연주를 가르쳐 줬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번 감탄하셨죠. 여러분 나라는 정말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는 똑같더라고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함께 나누는 마음. 그게 바로 정의예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 공통의 마음이죠. 센터에 다닌 지 한 달 반.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였죠. 아버지, 저는 은외래입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딸을 사랑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편지를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은외래 씨, 정말 잘 썼어요. 마음이 느껴져요. 분명 장인어른도 감동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쓰시고 편지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안경을 벗으시며 말씀하셨죠. 한글 배우고 있구나. 네, 아버지. 다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꾸준히 해라.
그날 밤 지혜가 몰래 알려줬습니다. 아빠가 내 편지 계속 보고 계셔. 방에서 혼자 몇 번이나 읽으시는지 몰라. 다문화센터는 제게 단순한 한국어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었죠. 응우에는 제가 아플 때 베트남 약을 구해줬고, 마리아는 제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메이링은 장인어른과의 대화법을 조언해줬고, 소피아는 한국 예절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죠.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시댁 문제, 언어 문제,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하나도 쉬운 게 없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 다닌 지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기초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작은 수료증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증서였으니까요. 은외래 씨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요. 이제 중급반에서 뵙겠어요? 네, 선생님.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응우옌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외래, 우리 이제 진짜 친구야. 한국 생활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 우리는 가족이야. 다문화센터에서 3개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문법, 한국 예절, 한국 문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것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정은 혈연이나 국적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곳이 아니라 한국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곳이죠.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진짜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될 준비. 2020년 설날, 대구. 2020년 1월 24일.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는 일주일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죠. 은외래,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아빠 형제들, 사촌들 다 합치면 20명 넘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떨렸습니다. 아직 장인어른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못했는데 큰 가족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죠. 다문화센터 김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은외래 씨, 설날은 중요해요. 세배도 드려야 하고 음식도 함께 만들고 특히 장모님 옆에서 열심히 도우세요. 한국에서 며느리, 사위는 명절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설날 아침 5시 지혜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죠. 일어나야 돼. 엄마 도와드려야 해. 부엌에 가니 장모님께서 이미 음식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커다란 물을 썰고 고기를 양념하고 떡을 준비하고. 일찍 왔네. 여기 앉아서 파 좀 썰어줄래? 저는 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요리를 거의 안 해봤지만 다문화센터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했죠. 장모님께서는 제 손놀림을 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오전 10시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정말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죠. 오, 이 친구가 소문으로만 듣던 어디서 왔다고 했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간다에서 온 은웨레입니다. 우간다? 그게 어디야? 아프리카? 지혜의 사촌 동생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우간다를 검색했습니다. 와, 진짜 아프리카네. 여기 완전 멀잖아. 어떻게 한국까지 왔어요? 점심 식사 전 세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저는 한복을 입고 큰 절을 준비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한국어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올해도 건강해라. 지혜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세뱃돈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작은 봉투였지만 제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장모님과 지혜, 고모들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지혜야, 신랑이 참 성실하네. 외국 사람인데 이렇게 잘 도와주고.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보니까 착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였죠. 밥상을 차리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떡국, 갈비찜, 전, 나물. 우간다에서는 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자, 다들 먹자. 은회래, 떡국 먹어봤나? 처음입니다, 아버지. 설날에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는 거야. 잘 먹어. 식사 후 어린 조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7살 민준이가 제 손을 만지며 물었죠. 삼촌, 손은 왜 이렇게 까매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까매요? 어른들이 놀라며 아이를 제지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까매.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아프리카는 햇빛이 아주 강해. 그래서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까맣게 변한 거야. 와, 신기하다. 그럼 슈퍼히어로처럼 특별한 힘이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차별이 아닌 호기심. 저는 아이들에게 우간다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설날 다음 날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회래, 오늘 김치 담그는 거 배워볼래? 지혜 좋아하는 맛으로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장모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부엌에는 커다란 배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김치는 정성이야. 배추 한 입 한 입에 마음을 담아야 맛있어. 저는 장모님의 손을 따라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한 입씩 정성껏 양념을 바르는 과정.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걱정 많이 했어. 지혜가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을까, 문화가 너무 다르면 어쩌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거든.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서툴러도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더라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녹았어.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이 뭔지 알아? 피가 같아서 가족이 아니야. 마음을 나누면 가족이 되는 거야. 어머니,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은혜래. 그날 오후 장인어른께서 저를 감귤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먼저 저를 찾으신 게 이 감귤밭이 우리 집안 3대째 가꾸는 거야. 내 할아버지가 시작하셨지. 장인어른은 감귤나무를 쓰다듬으시며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이 감귤밭으로 생계를 이었다고, 자식들을 키웠다고. 은혜래, 내 아버지. 넌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이제 이 땅의 사람이야. 이 감귤밭도 언젠간 내 것이 될 거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것 없어. 가족이니까. 그냥 지혜 잘 보살펴주고 열심히 살면 돼.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장인어른의 감귤밭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감귤 따는 법, 가지치기 하는 법, 비료 주는 법.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좋았어요. 장인어른과 함께 일하며 말없이 쌓이는 신뢰가 느껴졌으니까요. 은혜래, 손놀림이 좋아졌네. 이제 제법 농부 같아.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농부 같다는 말. 그건 제가 이 땅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설날 보름 후 정월 대보름이 왔습니다. 장모님께서 오곡밥과 나물을 준비하셨죠. 은혜래, 오늘은 부럼 깨먹고 귀발깃을 마시고 달 보며 소원 빌어야 해. 부럼이 뭐예요, 어머니? 땅콩, 호두, 밤 같은 거. 이걸 깨물면 1년 동안 부스럼 안 생긴대. 저녁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들 달 보고 소원 빌어.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으로 평생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명절을 보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전통을 나누며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 장모님의 김치 담그기, 장인어른의 감귤밭 일, 조카들과의 대화, 보름달 아래의 소원.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태어난 땅이 달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한국의 명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을 통해 유대를 쌓는 날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아프리카 청년이 아니라 이 집안의 사위로, 이 땅의 농부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2020년) 봄 대구. 한국에 온 지 5개월째. 저는 여전히 매일 그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처음 저를 피하던 슈퍼 아주머니는 이제 제 얼굴만 봐도 알아보셨죠. 은혜래. 오늘은 뭐 사러 왔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라면이랑 계란이요. 라면? 또 라면? 아이고, 제대로 된 밥 좀 먹어야지. 잠깐만 있어봐. 아주머니는 냉장고에서 직접 만드신 김치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우리 집에서 담근 거야.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시기 한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되었죠.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영어학원도 문을 닫았고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은회래, 괜찮아? 당분간 내 월급으로 버티면 돼. 미안해, 지혜.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그때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회래, 감귤밭일 도와줄 수 있나? 요즘 일손이 없어서 혼자 하기 힘들어. 네,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장인어른의 감귤밭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했죠. 허리는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회래, 너 정말 열심히 하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게 좋아요. 장인어른은 잠시 멈추시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고맙다, 은회래. 내가 있어서 큰 힘이 돼. 감귤밭에서 일하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신기한 듯 쳐다보시던 분들이 점점 말을 걸어주시기 시작했죠. 자네 매일 여기서 일하나? 네, 할아버지. 장인어른 일 돕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요즘 젊은이들 흙 묻히기 싫어하는데. 자네 성실하구만.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피부는 까맣지만 마음은 우리보다 하얗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렸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느 날 동네 이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회래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는데 같이 올래요? 저요? 제가 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자네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토요일 마을 회관. 동네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들어갔죠.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신의 사위 은회래 씨예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요즘 감귤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죠. 자, 우리 동네 새 식구 환영한다, 은회래. 그날 이후 저는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마을 청소, 어르신들 일손 돕기, 마을 축제 준비. 처음엔 서툴렀지만 주민들은 제가 실수해도 웃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회래, 김치는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역시 똑똑해. 저는 한국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특히 사투리, 카이, 데이, 이라. 대구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자 어르신들이 더 반가워하셨죠. 오메, 은회래가 사투리를 쓰네. 이제 진짜 우리 사람 다 됐네. 2020년 가을, 저는 큰 결정 앞에 섰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인가, 우간다 국적을 유지할 것인가. 은회래, 어떻게 생각해? 한국 국적 받으면
우간다 국적은 포기해야 하잖아. 잘 모르겠어. 우간다는 내 고향이야. 내 뿌리잖아. 다문화 센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한국 국적 받았어. 베트남 가족은 아직 그곳에 있지만 내 삶은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아직 중국 국적이야.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잖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은외래. 그날 밤 저는 지혜, 장인어른, 장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을지 말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 은외래,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국적이 뭐든 그건 변하지 않아.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우간다 국적이든 한국 국적이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은외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 아이들은 어디서 자랄 것 같나? 아이들요? 그래. 내가 지혜랑 낳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뿌리 내릴 땅이 어디가 될 것 같나?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버지. 한국입니다. 2020년 11월. 저는 한국 국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간다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저 한국 국적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 은외래.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괜찮아. 한국이 이제 내 집이구나. 엄마, 죄송해요. 우간다를 버리는 것 같아서. 아니야, 은외래. 넌 우간다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엔 영원히 우간다가 있을 거야. 다만 내 몸이 다른 땅에 뿌리 내리는 것뿐이지. 엄마는 자랑스러워. 국적 취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시험, 한국 역사 시험, 면접. 모든 과정이 까다로웠죠. 은외래 씨,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저를 받아들여준 동네 사람들. 처음엔 피부색 때문에 차별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들은 저를 우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의 사람입니다. 우간다가 그립지 않습니까?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리움과 소속은 다릅니다. 제 뿌리는 우간다에 있지만 제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2021년 3월 한국에 온 지 1년 4개월 만에 국적 취득 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손이 떨렸죠. 은외래, 합격했어. 응, 합격했어.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야. 지혜가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죠. 축하해, 은외래. 아니,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네. 잘했다. 이제 당당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2021년 4월 15일 대구시청 대강당 한국 국적 취득 선서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50명의 외국인들이 모였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단상에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한 줄로 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낭독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시간을 나라와 차별받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선서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은외래 씨 한국 국적 취득 축하합니다. 은외래, 축하해.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네. 아이고, 우리 은외래. 이제 선거권도 생겼네. 다음 선거 때 꼭 투표해야 된다. 마을 회관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떡, 과일, 음료수, 소박했지만 마음이 가득 담긴 자리였죠. 자, 다 같이 건배. 은외래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은외래, 대한민국 국민. 생년월일, 주소, 사진. 이 작은 카드가 제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은외래. 주민등록증 받았네. 보여줘봐. 네, 아주머니. 여기요. 아이고, 사진 잘 나왔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행, 우체국, 마트, 모두가 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었죠. 한국 국적 취득. 그건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우간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검지만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조국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 여름 6월 대구. 한국 국적을 받은 지 2달 후 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은외래, 나 임신한 것 같아.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 한국에서, 이 땅에서 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정말? 정말이야? 응. 우리 아기야. 저는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나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모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집안의 경사네. 그래, 잘됐다. 건강하게만 낳아라.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아기가 저를 닮으면 피부가 좀 까맣게 태어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은외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손주인데 까맣든 하얗든 우리 피부치잖아. 맞아. 피부색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면 그만이지. 다문화 센터에서는 다문화 부부를 위한 산전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와 지혜는 매주 토요일마다 참석했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2가지 문화를 가진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내 아이는 지금 5살인데 유치원에서 애들이 그래. 너 엄마 왜 피부 까매? 너 엄마 말 이상해. 처음엔 울고 집에 왔어. 어떻게 했어? 있는 그대로 말해줬지.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야.
넌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를 가진 특별한 아이야. 지금은 자랑스러워해. 임신 7개월째. 저와 지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 은외래, 아기한테 영어 가르쳐 줄 거야. 잘 모르겠어. 한국에서 사는데 영어가 필요할까? 아니, 필요해. 내 모국어는 영어잖아. 아이가 아빠 문화도 알아야지. 다문화센터 김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은외래 씨, 이중 언어는 축복이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한테 한국어는 엄마가, 영어는 아빠가 가르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다 배워요.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똑똑해요.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 지혜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외래. 아파. 아기가 나오려나 봐. 괜찮아, 지혜. 내가 옆에 있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12시간의 진통 끝에 새벽 3시 42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피부색은 저와 지혜의 중간쯤 되는 아름다운 갈색이었습니다. 안녕, 아들. 아빠야. 출산 다음 날 장모님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계셨죠. 지혜야, 고생했어. 우리 손주 보자. 어머, 정말 예쁘네. 장모님은 아기를 안아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은외래를 닮아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네. 그래도 이뻐. 우리 손주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 퇴원 후 장모님은 우리 집에서 한 달을 머무르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산후조리였죠.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 목욕을 시켜주시고 밤에 아기가 울면 대신 안아주셨습니다. 은외래, 넌 자. 아빠가 피곤하면 안 돼. 내가 아기 볼게. 장모님, 제가 할게요. 장모님도 쉬세요. 괜찮아. 내가 기쁘고 좋아서 하는 거야. 손주 돌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네. 출산 일주일 후 가족 모두 모여 아기 이름을 짓는 날이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해. 평생 가는 거니까. 장인어른은 며칠 동안 장명책을 보시며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름이 있어. 민준이 어떨까? 민은 백성, 준은 뛰어날 준. 모든 사람 사이에서 뛰어나라는 뜻이야. 민준이. 좋은데요? 저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영어 이름도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영어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주면 안 될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한국 이름은 민준, 영어 이름은 사무엘. 김민준 사무엘. 좋아.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한국의 전통인 100일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빌려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죠. 어머, 애기 정말 이쁘네. 까무잡잡한 게 건강해 보여. 은외래 닮았네. 똑 닮았어. 100일상에는 떡, 과일, 백설기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때 하는 돌잡이 물건들. 책, 돈, 마이크, 청진기. 민준아, 뭘 잡을까? 할아버지처럼 농부가 될까?
아빠처럼 선생님이 될까?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책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죠. 오, 책을 잡았네. 공부 잘하겠어.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울고, 낮에는 안아주지 않으면 계속 울었죠. 지혜는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쳤습니다. 은혜래, 나 미칠 것 같아. 애가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야, 지혜. 넌 잘하고 있어. 아기가 원래 그런 거야. 다문화센터 육아 모임에서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어. 나도 울면서 키웠어. 근데 6개월 지나면 좀 나아져. 남편이랑 교대로 해. 혼자 하려고 하면 무너져. 감사합니다. 저희도 힘내볼게요. 민준이가 돌이 지나면서 저는 영어로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모닝 민준. Did you sleep well? 지혜는 한국어로만 말했죠. 민준아, 일어났어? 우유 먹을까? 처음엔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신기하게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면 영어로 반응하고 지혜를 보면 한국어로 반응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죠. 지혜, 애들이 민준이를 놀리면 어떡해?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도 걱정돼. 하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해. 우리가 민준이를 잘 준비시켜주자. 어린이집 첫날,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아빠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혹시 아이들이 놀리면 걱정 마세요. 요즘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많아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2달 후 민준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그래. 내 피부 이상하대. 누가 그랬어? 준호가 그랬어. 너 왜 까매? 더러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말 잘 들어봐. 너는 특별해. 아빠는 아프리카에서 왔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넌 2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피부색은 더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건 특별한 거야.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부모 교육 시간에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죠.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20명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민준이 아빠 은회래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왔어요. 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는 우간다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친구들, 세상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하얀색, 갈색, 검은색.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더 이상 울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죠. 아빠,
오늘 준호가 아빠 나라 얘기 더 해달래. 그래. 준호가? 응. 나 이제 특별한 거 알아. 어느 날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죠. 지혜는 하얀 피부로, 저는 검은 피부로, 민준이는 갈색 피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무지개 가족, 두 문화가 만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차별의 두려움, 언어의 고민, 정체성의 혼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 두 문화를 가진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민준이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지개 가족. 서로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 가족입니다. (2023년) 대구 봄.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 다문화센터 김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은외래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선생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들이 많아요. 당신처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멘토가 되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인데. 하지만 김 선생님의 다음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외래 씨, 당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23년 4월. 저는 처음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문화센터 상담실에는 한 필리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된 신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4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똑같은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에밀리. 저는 은외래예요.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모든 게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시댁 식구들은 차갑고 혼자인 것 같아요.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확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에밀리,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에밀리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의 외로움, 버스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 장인어른의 냉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는지.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마음을 열지 않지만 일단 열면 끝까지 가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요. 아침에 장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말이 안 통해도 노력하는 모습은 통해요.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은외래. 당신 말을 듣고 나니 조금 희망이 보여요. 에밀리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다문화센터에서 신규 이주민들을 만났죠. 네팔에서 온 남성,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베트남에서 온 청년.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4년 전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검은 피부의 외국인.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이 마을의 일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에밀리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혜와 민준이도 함께요. 에밀리 환영해요. 편하게 있다 가세요. 에밀리는 우리 집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은웰의 씨 집은 정말 한국집 같아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저는 거실벽에 걸린 우간다 지도와 아프리카 전통 악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잊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되었지만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해요. 두 정체성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에밀리 이모, 나 영어도 할 줄 알아. 헬로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웃었죠. 민준이는 정말 특별하네요. 두 언어를 다 하다니. 다음 주 저는 에밀리를 장인어른의 감귤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밀리, 여기가 제 장인어른 밭이에요. 처음엔 저를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오, 에밀리구나. 은외래한테 많이 들었어. 필리핀에서 왔다며?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아저씨라고 해. 장인어른은 에밀리에게 감귤을 한 봉지 쥐어주셨습니다. 에밀리, 한국 생활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우리 은외래도 처음엔 반일도 제대로 못했어. 지금은 나보다 잘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멘토링 활동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이었죠. 민준이처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다문화 청소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10명의 아이들이 모였죠. 안녕, 친구들. 오늘은 자기소개를 해볼까? 이름과 부모님 나라를 말해봐. 아이들은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태민이고 아빠가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지안이에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차별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는지. 친구들,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외국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수진아. 넌 100%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베트남 사람이야. 반반이 아니라 둘 다 완전히 너의 것이야. 그게 다문화 아이들의 축복이야. 축복이요? 그래. 너희는 두 나라의 문화를 알고 두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나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데. 지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놀리는데 어떻게 해요? 놀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 나는 특별해.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그리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 내가 자랑스러워하면 다른 애들도 존중하게 돼. 저는 아이들과 함께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조사해서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이었죠. 수진이는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고 베트남 음식을 소개했고, 태민이는 중국 전통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지안이는 필리핀 전통 춤을 췄죠.
처음엔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은회래 아저씨 발표하고 나니까 애들이 진짜 멋있대요. 베트남 음식 먹어보고 싶대요. 맞지? 내가 자랑스러워하니까 다른 애들도 그렇게 보는 거야. 아이들 멘토링과 함께 부모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겪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베트남 출신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은회래, 내 딸이 요즘 학교 가기 싫대. 내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창피하대. 얼마나 아프세요? 나도 모르게 딸한테 베트남어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딸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응우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우옌, 그건 아니에요. 베트남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해요. 제 아들 민준이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아프리카 사람인 게 자랑이래요. 부모가 먼저 자랑스러워해야 아이도 그렇게 돼요. 6개월 후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시댁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회래,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에밀리. 당신이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다문화 청소년들도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베트남 음식점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태민이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안이는 반 친구들에게 필리핀 문화를 가르쳐주는 동아리를 만들었죠. 은회래 아저씨 덕분에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자랑스러워요. 2023년 가을 대구시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은회래 씨의 멘토링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 다문화 우수 멘토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을 뿐입니다. 다문화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객석에는 지혜, 민준이, 장인어른, 장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링했던 사람들도 모두 와 있었죠. 그들의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젊은 아프리카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회래 씨, 저 케냐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제임스요. 제임스, 잘 들어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빛이 될 거예요. 저처럼요. 4년 전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롭고 차별받고 두려워하던 사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 제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제가 걸어온 힘든 길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2024년 대구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한국 국적을 받은 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은회래, 준비됐어? 첫 투표하러 가자. 응. 떨려. 정말 내가 투표를 해도 되는 거야?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체육관이었죠. 선거관리위원께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은회래 씨 맞으시죠? 여기 투표용지 받으세요. 투표용지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2024년 5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회래 씨 대구시 다문화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필요해요.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다문화 가정 당사자이면서 멘토링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대구시 교육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과 장학사님들 그리고 5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였죠. 다문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은회래 위원님.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민준이가 겪었던 차별, 다문화 청소년들의 고민, 부모들의 어려움. 문제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 프로그램을 몰라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아이들만 특별 교육하면 오히려 더 구별짓게 돼요. 좋은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신가요? 첫째, 모든 학교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둘째,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일반 가정 학부모의 교류 프로그램. 셋째,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을 공교육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회래 위원님, 이 제안들을 구체화해서 다음 회의 때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만드는 것.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나 공부방을 만들고 싶어. 다문화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곳.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공간은? 예산은 어떻게 해? 우리 집 1층 비어 있잖아. 거기 쓰면 안 될까? 우리 집 1층은 작은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약 20평 정도의 공간. 그래, 좋아.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2024년 6월부터 공부방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목공일을 도와주셨고 장모님께서는 커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문화센터 친구들도 도와주었죠. 은회래, 책상이랑 의자는 우리가 기증할게. 우리 애들 쓰던 거 있어. 나는 화이트보드 살게. 나는 간식 담당. 매일 과일이랑 빵 가져올게. 동네 주민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문구류를, 이장님은 에어컨을, 할아버지들은 책장을 기증해 주셨죠. 한 달 만에 작지만 따뜻한 공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무지개 공부방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20명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기는 특별한 공부방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두가 특별하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친구들, 나도 여기서 공부할 거야. 우리 함께 공부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님들은 눈물을 훔치셨죠. 한 베트남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회래 씨. 우리 애가 갈 곳이 생겼어요. 안전하고 편한 곳이요. 공부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쳤고 지혜는 수학을 가르쳤죠. 주말에는 응우엔이 베트남어를, 메이링이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다르다는 이유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은회래 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학교에서는 항상 긴장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나여도 돼요. 수진아, 넌 어디서나 내가 너여야 해. 하지만 여기서 그 연습을 하는 거야.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태민이는 수학 성적이 40점에서 85점으로, 지안이는 영어 성적이 50점에서 90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은회래 씨,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요즘은 친구들한테 나 공부방 다녀라고 자랑해요. 태민이가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2024년 가을,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 아이들도 공부방에 오고 싶다는 거였죠. 민준이 친구 준호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은회래 씨, 우리 준호도 공부방에 다녀도 될까요? 민준이한테 듣고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알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우리 애가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겠어요. 편견 없이 자랐으면 해서요. 저는 고민 끝에 일반 가정 아이들도 받기로 했습니다. 비율을 맞춰서요. 다문화 아이 10명, 일반 아이 10명. 그렇게 진짜 무지개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일반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도 바뀌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문화의 날이 되었죠. 각 나라의 문화를 아이들이 직접 소개하는 시간. 어느 금요일 수진이가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반미라고 해요. 베트남 샌드위치예요. 엄마가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우와, 맛있다. 수진이네 나라 음식 진짜 맛있네. 다음 주에는 준호가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건 제기차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하셨던 놀이래요. 나도 해봐도 돼? 당연하지. 같이 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부색도 부모 나라도 더 이상 벽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학부모 모임 날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부모와 일반 가정 부모가 함께 모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벽이 허물어졌어요. 에밀리 씨,
베트남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우리 집에서 베트남 요리에 밤하고 싶어요. 정말요? 기쁘게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엄마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을까? 근데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오히려 우리 애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2024년 12월 대구시 교육청에서 무지개 공부방을 방문했습니다. 은외래 위원님, 이 공부방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고 싶습니다. 대구시 다문화 교육 모범 사례로 선정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무지개 공부방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50명의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발표했습니다. 무지개 공부방의 핵심은 분리가 아닌 통합입니다. 다문화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오히려 차별이 됩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문화 교육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은외래 씨, 저는 대구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방과 후 다문화 프로그램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서요? 네, 학교 안에서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아는 분,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학교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정규 교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 저는 교사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험과 진심입니다. 당신에게는 둘 다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어.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은외래,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봐라. 다 잘해냈잖아. 맞아. 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아이들이 널 좋아하잖니. 은외래, 이건 기회야. 내 경험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 아빠, 나도 아빠 같은 선생님 있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에도 와줘. 민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좋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한국 국적을 받았을 때 저는 단순히 서류상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진짜 한국 국민이 되어갔습니다.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지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는 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4년 전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2025년 1월 대구.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출판사 편집자였죠. 은외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편집자입니다. 은외래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은데 어떨까요? 책이요? 제 이야기를요? 네, 당신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다문화 가정에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될 만큼 특별한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것뿐인데. 편집자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산 것뿐이에요. 은외래 씨, 당신에겐
평범해도 누군가에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데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은외래, 이건 기회야.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잖아. 맞아. 내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거야. 은외래, 난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사위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아빠, 책 쓰면 나도 나와? 나 아빠 자랑하고 싶어. 민준이의 말에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인 집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제주공항에 내렸던 날 버스에서 혼자 앉았던 기억, 장인어른의 차가운 시선, 장모님과 김치를 담그던 날 민준이가 태어났던 순간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글로 옮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책을 쓴다는 것, 문법도 틀리고 표현도 서툴렀죠. 은외래 씨, 문법은 제가 고칠게요. 당신은 그냥 솔직하게 느꼈던 대로 쓰세요. 그게 가장 감동적이에요. 3개월간의 집필 끝에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목을 정해야 했죠. 은외래 씨가 이 책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다름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 좋아요. 그럼 이 제목 어때요? 검은 피부, 하얀 마음, 한국을 선택한 아프리카 청년 이야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검은 피부, 하얀 마음은 결국 피부색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구분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새 나라를 버리고 선택한 한국 어때요? 제가 정말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는 것. 2025년 6월. 책이 출판되기 전 작은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다문화센터 강당에 50명의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모였죠. 저는 책의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서툰 이방인.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국인입니다. 국적뿐 아니라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진짜 한국인입니다. 낭독을 마치자 응우엔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은외래, 고마워. 내 책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서 정말 고마워. 에밀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국 왔을 때 은외래 씨 만나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 책이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거예요. 2025년 7월 1일. 새 나라를 버리고 선택한 한국이 전국 서점에 깔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SNS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독자가 올린 리뷰였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제 편견을 깨달았어요. 모든 한국인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 리뷰가 공유되면서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초판 3,000부가 매진되었고 한 달 만에 제쇄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8월 책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KBS, MBC, SBS, 그리고 신문사들.
어느 방송국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은외래 씨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 있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조금 먼저 세상에 나온 것뿐이죠. 책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다문화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언어보다 강합니다. 책 출간 후 강연 요청이 밀려들었습니다. 학교, 기업, 관공서, 시민단체. 저는 주말마다 전국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차별받을 때 어떻게 견뎠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그 사람들은 저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제가 먼저 다가가면 그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국 국적 선택하고 후회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가 제 나라예요. 책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돈이었죠. 지혜와 상의했습니다. 지혜,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2025년 10월. 저는 인쇄 전액 5천만 원으로 무지개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죠.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은외래 선생님,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학비가 부담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책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간다 현지 언론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죠. 은외래, 당신은 우간다의 자랑입니다. 아프리카 청년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한 게 아니라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책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번역되었습니다.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장학금 외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이었죠. 도시보다 더 고립된 농촌의 다문화 가정을 돕는 것.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외래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저도 당신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도울 게 있으면 도우러 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외로워요. 마을의 외국 사람은 저뿐이고 한국어도 배울 데가 없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정기적으로 올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 12월. 대한민국 다문화 가족의 날. 저는 청와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죠.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님께서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은외래 씨,
당신은 다문화 사회의 모범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다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아빠, 자랑스러워.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2026년 초, 한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간의 촬영 끝에 은외래, 2개의 조국을 사는 남자라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큐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6년 봄, 6년 만에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은외래. 내 아들. 정말 컸구나.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죠. 할머니, I am 민준. 오, 마이 그랜드선. 너무 예쁘구나. 어머니는 한 달간 머무르시며 한국을 둘러보셨습니다. 감귤밭, 다문화센터, 무지개 공부방. 제가 걸어온 모든 곳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외래, 엄마는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 한국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한국은 그냥 저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2026년 여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문화교류센터를 만드는 것. 양쪽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네. 그래. 나처럼 국경을 넘어 꿈을 꾸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6년 전 저를 돌아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2019년 11월, 저는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2026년 지금, 저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농부이자 다문화 교육 전문가이자 작가이자 강연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이자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이 사회의 일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한 적 없느냐고.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태어난 땅이 달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런 곳입니다. 제 2번째 고향? 아니, 이제는 첫 번째 고향. 제 마음이 머무는 곳. 제 아이가 자라는 곳. 제 꿈이 이루어지는 곳. 감귤밭에 석양이 집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감귤나무 사이를 걷습니다. 아빠, 나 커서 뭐가 될까? 내가 원하는 거 뭐든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야. 어떻게 살아야 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어. 아빠처럼? 그래, 아빠처럼.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 이곳이 제 집입니다. 한국, 대구, 이 작은 마을.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 청년이 무지갯빛 꿈을 이룬 곳. 그리고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막 은외래는 지금도 매주 무지개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우간다 청년 은외래의 한국에서의 삶을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